안경왕 이거면. 네, 1시 반은 지금 여기서 안경테 제작 과정이랑 그리고 안경테 제작 과정에서 뭐 필요한 부자재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이사이에 좀 궁금한 부분들까지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요. 4시 반에는 이제 저쪽에 봤던 라인들이 이제 TBR 제품들인데 TBR 제품들을 각각의 모델들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이제 옛날 방식부터 그대로 차용을 해서 계승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제품들 각각의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살려가지고 TBR이 복각을 했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1시 반은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혹시 안경 많이 좋아하시죠? 네. 네. 안경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보신 적은 따로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뵈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네, 대충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원래 먼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해봤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를 미리 알아야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하는 난이도를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조금 높이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지식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깊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TBR 같은 경우는 이제 TBR은 트루 빈티지 리바이벌의 약자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복각을 실현한다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얘네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진정한 복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제 그 방식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이제 가공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과정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데이텀 라인 시스템이랑 박싱 시스템의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경테들을 다 보면은 뭐 48 네모 21 아니면 뭐 44 네모 22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안경테 다리에 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박싱 시스템 기준이에요. 그 네모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그 박싱 시스템의 상징인데 렌즈 사이즈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48, 뭐 50, 46이라 써 있는 거는 렌즈의 최장 길이에요. 렌즈의 대각선부터 이 대각선까지 제일 긴 부분을 재는 게 이제 그 렌즈 최장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1이라고 써 있는 혹은 21, 20, 19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이제 브릿지의 길이에요. 근데 박싱 시스템이랑 데이턴 라인 시스템은 두 개가 이제 기준점이 달라서 지금은 박싱 시스템만 쓰지만 과거 이제 60년대 뭐 40년대부터 60년대 혹은 이제 그 이전에는 데이턴 라인 시스템을 먼저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TBR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턴 라인 시스템으로 안경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45 사이즈 이제 표기되어 있는 46 사이즈 표기법도 그 박싱 시스템에 있는 기준 표기법이랑 약간 달라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였으니까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맨 처음에 테가 만들어질 때 쓰는 시트지예요. 아세테이트, 셀룰로이드, 뭐 지금 지금 얘기하는 자일로나이트 모든 시트지를 안경을 만들 때 다 이 시트지를 처음으로 만들고요. 이 시트지가 원래 되게 큰 판이에요. 아크릴판처럼 엄청 큰 판인데 한 막 1m에서 2m 뭐 이 정도 되는 폭의 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원래 2-3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네, 숙성을 시켜서 테가 이 제품들의 원료 자체가 나무 속성을 좀 띠기 때문에 이제 그냥 화학적으로 보면 이걸 나무에다가 염산을 부은 게 아세테이트고 나무에 황산을 부은 게 셀룰로이드예요. 그냥 화학 계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나무 성질을 띄어서 원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뒤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셀룰로이드와 아세테이트도 시간이 지나면 뒤틀립니다. 근데 안경테 같은 경우는 처음 썼을 때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얼굴형에도 계속 고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 숙성을 시켜놔요. 숙성을 시켜놔서 이게 테가 조금 많이 뒤틀리고 많이 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가장 평평한 부분들, 가장 말짱한 부분들, 덜 뒤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판으로 남겨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만 시트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 플라스틱이 결국은 이게 원래는 재활용이 돼요. 아세테이트도 그렇고 이제 셀룰로이드도 그렇고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남은 라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그냥 부품을 피스를 해서 뭐 후쿠이에서는 그 안경
비즈라고 해야 되나? 되게 조그만 모양으로 그 남은 거 이제 잘라가지고 안경 액세서리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핀셋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비즈 줄처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트지를 커팅을 해서 이거에 아까 본 것처럼 그 데이텀 구멍이라고 하는 그 중심점 구멍을 뚫습니다. 이 중심점 구멍 같은 경우는 그 데이텀 라인에 있는 수평선에 있는 이 줄이고요. 이 줄을 뚫음으로써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제 구멍인데, 왜냐면 지금은 기계로 했을 때는 이게 없어도 이미 기계에서 측정을 다 해가지고 뚫어버리니까 더 큰 의미는 없는데, 손으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이 돼버리죠. 왜냐면 이 중심점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태가 이런 식으로 비뚤어져서 가공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태가 가공이 되어 있는데 이 두께감이 좀 달라져서 커브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구멍이 되게 중요했던 구멍이고요. 이 구멍을 한번 뚫어놓기 시작하면 이 이후에는 이제 코기둥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코기둥인데, 이 코기둥을 만들 때는 이 형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형판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 형판 여기다가 이제 이 아세테이트를 넣은 다음에 이 구멍 여기 미리 다 뚫어놓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프레스를 가해줘요. 프레스를 가해주면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이드가 이렇게 변하고요. 이때 이제 아세테이트랑 셀룰로이드 아시다시피 열을 가하면은 약간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걸 똑같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막 되게 열이 있는 바람, 열풍기라고 이제 저희가 피팅할 때 쓰는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저도 정확하게 그 혼합 배합물이 뭔지, 용액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그 물이랑 기름이랑 기타 용액을 조금 섞어서 계속해서 그 온도 한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온도의 용액에다가 이 시트지를 통으로 계속 넣어놔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이제 꺼냈을 때 그게 되게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약간 영양갱처럼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프레스로 압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이 프레스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태가 이 기둥을 중심으로 틀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저희가 우리 데모렌즈 넣잖아요. 안경테. 맨 처음에 안경테 데모렌즈를 왜 넣는지에 대해서, 왜 넣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 틀어지라고. 맞아요. 그 안경테가 어쨌든 계속 수축하고 팽창하고 계속해서 틀어지는 소재다 보니까 데모렌즈도 넣어줌으로써 그게 이제 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기둥도 완벽하게 열을 가해서 잘 압착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틀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무거운 톤의 이런 형판을 통해 가지고 프레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기서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아세테이트도 용액에다가 약간 되게 고온의 용액에 이제 그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이 형판도 열을 해요. 이제 이 형판에도 열을 가해요. 그래서 형판에다가 열을 가해서 형판에 물을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여기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이드 시트를 넣은 다음에 프레스를 해서 10초 동안 프레스를 그대로 둡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마주켈리 아세테이트 라인들보다 조금 이제 그 타키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질에 상관없이 조금 더 유지가 잘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일본 테들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일본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이드 프레임들은 썼을 때 이렇게 그 균형이 무너지거나 내가 썼을 때 틀어지는 게 좀 덜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 이런 데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걔네가 안경을 하루에 뭐 20장, 30장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10초 정도를 계속해서 그 프레스를 누르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되게 큰 격차로 벌어지는 거죠. 네. 한 제품당 10초씩이 늘어나는 거라서 공정 작업을 어떻게 보면 하나 더 거치는 거예요. 그래도 걔네 입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프레임 하나를 만들 때 더 잘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아시는 내용이 아마 대부분 나올 거예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안경테를 만들 때 이 정도 딱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A4 용지에다가 원래 데이텀 라인이든 박싱 시스템이든 다 그 프레임 디자인을 거기다가 해요. 원래 프레임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그냥 풀에다가, 아시죠? 풀에다가 여기 발라가지고 그 종이를 붙입니다. 그 종이를 붙여서 그걸 따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안경테 디자인이 그 2D로 해서 평면으로 딱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풀로 발라서 딱 붙여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톱으로 구멍을 뚫고 미세 드릴로 구멍 뚫고 실톱으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네. 따주고 한 2mm에 3mm 정도, 크게는 5mm 정도까지 좀 여유분을 놔둬요. 왜냐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면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조금 여유를 둔 상태로 이제 깎아 놓고요. 그 다음에 미세 드릴로 나머지 부분들을 깎아 놓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사실 오차가 많이 생겨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숙련된 장인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고, 이때 뭐 삐끗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리셋이니까 바로 리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그 기술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테 불량 같아요 라고 테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래요. 수제인데 이 테랑 달라요. 왜 다르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그래요. 네, 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 부분도 똑같이 해서 잘라줍니다. 외부 부분도 똑같이 해서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나오는데, 한번 오셔서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다 한 번씩 와주셔가지고 한번 만져보셔도 돼요. 네. 아, 괜찮아요. 네,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그냥 여기 연결돼 있던 거예요. 네. 이 이제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이드 시트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톱으로 해서 실톱으로 잘라놓게 되면 되게 면과 면 사이가 되게 샤프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안경들은 다 여기가 엄청 보들보들할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시트지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생지 그대로의 가공을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네 발렌틴에서 이거를 이제 모티브 해서 아예 이 생지 상태 그대로로 테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무가공 상태로 이렇게 테를 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는 백화 현상이나 이런 노폐물에 되게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테가 좀 잘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고, 이제 안에 속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테가 이제 부식되는, 녹는다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 조금 약한 거고, 저희가 말하는 이제 마감 코팅, 이제 폴리싱을 하고 안에 기름을 먹이고 이제 마감을 하는 이런 공정 작업들은 다 이 테 위에다가 이제 코팅도 씌워주고, 그리고 이 테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마찰을 가해줌으로써 테가 이렇게 생지 상태에서 위에 계속 뭔가를 계속 하나씩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코를 붙인 거고요. 이제 코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이 코를 붙인 거 원래는 이제 다 한 파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투명 아세테이트 코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들 이렇게 봤을 때 제 것도 마찬가지죠. 제 것도 이렇게 투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다 붙인 거예요. 다 붙인 거고, 옛날에는 여기 안에 이제 접착제 자국이 안 나도록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접착제 자국이 나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걸 쓸 때 쓰는 접착제가 이제 그 프레임을 살짝 녹이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그냥 딱 접착 용액으로 해서 붙였다가 아니라 코패드 이제 아세테이트도 살짝 녹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도 살짝 녹여줌으로써 그게 진짜 이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안경 중에서 이게 이제 부러진 출시된 것 중에서 부러진 안경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13년을 썼어요. 13년 정도 쓰면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떼져요. 떼지고, 그 전까지는 잘 안 떼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떼보려고도 해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일체감이 있고 되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감 처리를 합니다. 이제 마감 처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마감제를 사용해서 통발에 굴리고 핸드 폴리싱을 한다는 건데, 핸드 폴리싱 하기 전에 쓰는 재료가 이제 요거예요. 요 재료고,
요게 이제 유리 섬유고요. 이거는 이제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섬유들인데 다 직접 만져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고 기름, 이제 나무에다가 기름을 먹여서 광약 가루를 묻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뭐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거, 이게 다 광약 가루예요. 네, 광약 가루가 기름에 붙어서 나와 있는 거고, 나무랑 기름이랑 같이, 나무가 이제 기름을 먹어서 거기에 이제 광약 가루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금 다 보면 이제 광약가루가 묻죠. 네, 광약가루가 묻는데, 이거를 이제 그 통발에다가 넣어두고 통발 안에다가 테를 넣어서 이제 이제 굴립니다. 굴리게 되면 이제 속광을 먹인다고 해요. 속광도 먹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안경테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요. 이렇게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부드럽게 말려요. 네, 부드럽게 말리는 거고, 이 통발에 굴려서 넣어놓는 시간과 이 통발 안에 있는 재료들이 어떤 재료였는지에 따라서 이게 더 마모가 잘 되는지 혹은 마모가 좀 덜 되는지를 정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예를 들어서 커틀러앤그로스 공장 같은 경우는, 커틀러앤 공장에서 봤을 때 거기서는 이제 통발을 3단계로 나눠서 썼어요. 통발을 처음에는 이제 그 굵은 유리 입자로,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입자로 해서 하나를 쓰고, 두 번째는 작은 유리 입자를 쓰고, 세 번째는 나무 조각을 써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통발에 굴리고, 다 통발 안에 넣어놓았을 때 3일씩 굴려요. 그러니까 총 9일이 걸리죠. 네, 되게 오래 굴려요. 되게. 꽉 채워놓는 거예요? 아니요, 꽉 채워놓진 않아요. 꽉 채워놓지 않고 그 전체 통발 크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한 30% 정도만 채우는 것 같아요. 네, 30% 정도 채워놓고 그 안에다가 요 이제 전면부 안경테들을 거기다가 다 넣어놔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는 건데, 그래서 커틀러앤그로스 제품들을 보면은 그 이제 커틀러앤그로스랑 요 TBR의 제품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요 부들부들한 요 마모의 상태가 조금 달라요. 네,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만져보세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예, 되게 미세한. 뭔지는 알겠죠. 이게 만져보면은 어떤 뭔가 이렇게 이건 제품 차이가 아니라 그 공정의 차이라는 거죠. 모든 제품이 다 이래요. 커틀러앤그로스는 모든 제품이 다 이래요. 커틀러앤그로스는 모든 제품의 모든 공정 과정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TBR이 더 많이, 아니 커틀러가 네, 커틀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커틀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TBR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공장이나 그 이제 프랑스 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안네 발렌틴도 면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안네 발렌틴 제외하고서 다른 브랜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통발에 굴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재질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면이 더 매끈해지는 과정이 있고, 그게 아니면 더 이제 날카로워지는 과정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얘네가 되게 독특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일본 말고 다른 데에서는 잘 못 봤거든요. 이게 지금 광약인데, 그 얘네가 이제 광약가루 묻혀가지고 기름 먹여서 이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베이스가 되는 가루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거친 광약이고 그 다음이고, 이게 제일 이제 미세 광약.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도 사용을 하는 광약이에요. 예, 저희들도 이제 저희 매장에서 폴리싱 처리하거나 할 때 쓰는 광약 가루인데, 근데 이 광약 가루를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많이 써요. 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잘 안 쓰는데, TBR 같은 경우는 광약 진행을 할 때 이제 마감 핸드 폴리싱을 할 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핸드 폴리싱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핸드 폴리싱을 할 때의 장점은 일단 속기스가 잘 없어요. 뿔테들 비춰서 보면 기스가 다 있어요. 근데 미세 기스들이라고 하죠. 그런 건 다 있고, 그게 이제 아세테이트고 셀룰로이드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한 1%라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렇게 단계별로 샵을 써서
이제 이게 샵수가 이게 제일 낮은 거고 가면 갈수록 이제 커져서 제일 고운 사포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이제 단계별로 그 사포질을 하는 거를 거쳐주면 그러면 그 속 안에 기스가 나는 거를 좀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핸드 폴리시를 하는 거고요. 사실 마감을 칠 때 핸드 폴리시가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커틀러 앤 그로스는 이 통발 진행을 다 해서 3일 동안 총 9일을 해가지고 통발 안에다가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테를 빼서 조립을 시키고 바로 핸드 폴리시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 폴리시의 상태 자체가 핸드 폴리시가 커틀러 앤 그로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 통발 작업 안에서 작업이 최대한 오래되어 있는 게 이게 일단 매뉴얼이고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속광이 좀 덜 묻어 나오거나 아니면 광택 작업이 조금 덜 된 거 이런 걸 이제 마감하는 작업인 거고 이제 TBR이나 다른 일본 브랜드들 거의 대부분의 일본 브랜드들은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브랜드들은 이 통발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 핸드 폴리시를 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간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노가다다 보니까 네, 그 장인분들이 실제로 얼만큼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스킬 차이도 많이 나고 이거를 이제 핸드 폴리시를 할 때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제 드릴을 사용한 건데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제 천이 있어요. 되게 얇은 천.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 넣고 이제 이 광약을 묻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이죠.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주거나 힘을 너무 안 주거나 하게 됐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테가 녹아버리고 힘을 좀 덜 주면 이제 광이 제대로 안 묻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광약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지만 이미 사실 저희는 이제 수리를 하는 입장이고 이분들은 완제품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스킬을 이제 판단하는 능력의 유무 차이는 딱 이 작업이랑 그리고 이 작업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장인이나 아니면 이 안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능력이 이제 정말 높은지 아니면 정말 낮은지 딱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테가 만들어지면 킨지 부분에 이제 리벳을 넣게 되죠. 이 리벳 디자인이랑 이제 경첩 부분을 넣게 되는데 이 경첩을 넣었을 때 지금은 제품들 경첩을 끝까지 다 안 넣어요. 지금은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그 제품들 지금 쓰고 계신 제품들 보면 다 핀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프레임에 다 핀이 박혀 있고 그 핀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다리와 이제 전면부를 연결시켜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부러졌을 때 저희가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할 때 이러면 이제 프레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다고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예요.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하는 부위고 이 부위가 거의 안경테를 썼을 때 모든 충격과 모든 데미지를 다 받고 견디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러지게 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핀을 이제 기계식으로 뚫기 때문에 핀을 이렇게 딱 뚫으면은 끝까지 안 뚫어도 됐어요. 연결을 안 해도 되죠, 리벳에다가.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리벳이 왜 있었냐면 리벳이 핀과 경첩 사이를 연결을 시켜줬어야 하기 때문에 리벳이 존재했던 거예요. 네. 리벳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없고 그냥 핀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핀이 딱 연결이 됐을 때 고정이 안 됐어요. 이게 지지가 안 돼요. 계속해서 이제 흔들거리니까. 네. 그래서 리벳이 있어서 조금 더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좀 더 지지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던 거고요. 그래서 옛날 프레임들 보면은 리벳들이 TBR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TBR의 리벳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리벳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근데 요즘 이제 그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리벳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리벳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잘 없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리벳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홈을 못 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홈선을 못 뚫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기 원래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 얇은 구멍을 파서 여기 안에다가 싹 넣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옛날 방식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 리벳을 그대로 위에다 얹히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핸드 폴리싱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손으로 만들었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과정도 되게 중요한 작업 과정이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그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거나, 이것도 다 손으로 미세 드릴을 다 손으로 뚫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비뚤게 뚫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쨌든 안경테를 거의 뭐 출시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부가 완성이 돼요.